4월 10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매매일을 남겨두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4월 10일 성금요일 휴장으로 이미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1.22, 나스닥이 0.77, S&P 500이 1.45% 상승했습니다. 미쓰리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 때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안겨줬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너 조금만 견뎌봐. 너 조금만 견디면 그 다음에 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야. 곧 풀릴 거야.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아휴 어쩌니 너 앞으로 계속 힘들 텐데 너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여버리고 싶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목요일 날 나올 경기지표 혹은 한 주 동안 뉴욕주의 사망자 수 혹은 확진자 수의 증가가 정점을 이룰 거라는 거를 좀 감지하고 국민들에게 자, 조금만 견뎌봐 라는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미쓰리 생각은 그 희망은 참 좋은 희망이긴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수치가 앞서 발표한 수치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만 건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또한 4월 10일 뉴욕 증시가 휴장이니까 아무리 뉴욕 증시가 지금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도 아직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불안감에 휴장을 앞두고 목요일 날 매물에 대한 어떠한 그 부담을 가져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번 주 미쓰리의 시장의 어떤 시나리오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계속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시황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시황을 잘못 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시는 다양한 그 내용들을 좀 체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이런 내용을 해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팟빵에는 올라가지 못했고 유튜브로만 올라갔는데 혹시 목요일 날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라는 제가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적중했습니다. 적중했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미쓰리가 수정한 그 시나리오대로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000만 건은 넘지 않았지만 나쁘게 나왔고 그리고 목요일 날 부양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동안 제가 주 중반에 체크했던 내용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그 내용이 발의가 돼서 의회에 통과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오히려 불발됐고요.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부양책 카드, 엄청난 부양책 카드를 시장에 쏟아부으면서 부양책과 경기지표의 어떤 한판승에서 부양책이 승리를 한 거죠. 자, 꼼꼼히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한 주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 초반에요.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뉴욕주의 사망자 수가 600명이 하회됐다. 이틀 연속 600건이 하회되면서 뉴욕주의 어떤 사망자가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코로나19가 이제 좀 뭔가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월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뉴욕주의 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0명을 하회하다가 4월 6일 731명, 7일 날은 779명, 그리고 이날은 799명, 이제 800명에서 1명 부족한 숫자가 된 거죠. 이렇게 뉴욕주의 사망자 수는 600건을 하회했다가 다시 지금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제가 참 의심스러운 내용은요. 4월 6일 날 599명이었거든요. 599명이었기 때문에 600건을 하회했다라고 했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번에도 799명, 즉 지난번에도 600명에서 1명 부족했고 이번에도 800명에서 1명 부족한 사망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예. 뭐 의심병에 걸린 미쓰리는 살짝 이런 것조차도 의심을 합니다. 저 이러다가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그 고통스러운 한 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바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집계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660만 6천 건을 발표했습니다. 2주 전에 330만 건, 그 다음 주에는 665만 건, 그리고 이번에는 660만 6천 건. 여전히 660만 건을 더 넘어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됐지만 왠지 모르게 앞서 330만 건에서 660만 건, 2배 넘게 증가한 그 증가세가 조금 완화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긴 하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가 아직 더 많다라고 보도합니다. 또한 톰슨 로이터 재단에서는요. 실업자가 급증해서 150만 가정이 노숙 사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제가 목요일 날 혹시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겠는가? 뭐 어떤 부양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뉴욕 증시를 이렇게 좀 받들어 보시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망자 수도 이제 800명에서 1명 부족한 수치가 나왔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660만 건의 엄청난 숫자가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4월 10일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하락할까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섭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서도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기 직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TV에 출연해서 우리 아직 총알 많아 막 그런 얘기 했죠.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목요일 날 발표되는 부양책이 중소기업의 급여 보호를 위해서 2,500억 달러 긴급 지원 법안이 논의 중인데 그 논의를 목요일 날 빨리 의회를 통과시켜서 그 카드로 증시를 띄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카드는요 불발됐어요. 그 불발된 이유는 뭐냐면 공화당에서는 2,500억 달러 발의했고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야 공화당 2,500억 달러 가지고 되겠어? 한 5천억 달러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그 5천억 달러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불발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2,500억 달러 지원 긴급 법안은 언제 재개될 것이냐? 미국 상원은요, 4월 13일까지 휴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월 14일 이후에 한 4월 14일 정도에 다시
이 지원 법안이 논의되고 표결이 상정되겠죠. 오히려 미쓰리가 생각했던 2,500억 달러의 긴급 지원 법안은 불발됐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800조 원을 넘는 금액의 돈을 시장에 뿌립니다. 예전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막 유동성 공급할 때 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투기 등급 회사채를 포함해서 그냥 돈을 풀 수 있는 방법 그냥 막 사들이는 겁니다. 뭐 등급이 좋든 말든 뭐 내가 지금 급하니까 미국이 급하니까 시장에 가서 뭐 야채를 사는데 물을 사는데 뭐 마늘을 사고 파를 사는데 이렇게 들어보고 이거 싱싱하네 이거 뒷면이 좀 상했네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아유 그냥 나 급해요 가만 있어봐 빨리 이거 한 박스 다 줘버려요 그 안에 썩은 게 있든 말든 그냥 다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미국은 지금 급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강한 경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V자 반등이 가능하긴 하나 U자 반등도 될 수 있고 더 힘든 L자도 있다 라고 얘기한 반면 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2주 만에 경기 회복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반면에 지금 시장 안에 몸담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괜찮아. 경기 반등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 올해 금리 동결할 거고 미국 경제 너무 강하고 하물며 3월 3일 날 긴급 금리 인하하면서도 양적 완화 할 생각 없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쓰리는 개인적으로 또 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래도 제3자니까 혼수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번에도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기 직전에 나와서 우리 총알 많다 막 이랬는데 이번에도 또 금요일 앞두고 증시 빠질까봐 이렇게까지 돈 풀고 세상에 지금 얼마나 급하면 물건 보지도 않고 지금 막 사들이겠습니까? 막 사들인다고 하겠습니까? 자, 이날 살짝 글로벌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부양책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있었죠. 바로 이 스페인이나 혹은 이탈리아 같은 좀 유럽 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남부 유럽 국가를 돕기 위한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잘 나갈 때는 큰아들이 의사, 둘째 아들이 변호사, 셋째 아들이 사업가.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그랬을 때는 우애가 넘치고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 가고 형님 아오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경기가 좀 꺾여서 사업하는 막내 아들이 좀 힘들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형님들이 도와줍니다. 형이 도와줄게. 한번 일어나봐. 그래, 도와야지. 우리가 도와야지 누가 돕니? 이러면서 우애를 자랑하다가 이게 좀 길어지거나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제대로 못 일어나면 이제는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독일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럽 공동 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독일이 반대하는 거죠.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괜히 공동 채권 발행했다가 우리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처럼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국가조차 신용이 떨어질 수 있어. 결국 가난한 나라 돕다가 물귀신으로 우리나라까지 망가질 수 있어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런데 새벽에 이 내용도 좀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유럽 공동 채권 발행하지 말고 대신에 유로존 구제 금융기금
유럽 안정화 기구 돈을 사용하자라고 주장하고 반대를 해서 그게 결렬됐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만 새벽에 유럽 연합 재무장관들이 5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자, 어쨌든 불발된 것이 합의된 거는 좋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금액의 문제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 국제 유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5천억 유로 규모밖에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여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미국은요, 거의 뭐 제로 금리, 오히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돈을 더 때려넣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죠. 이번에 2,800조 원만 투입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투입되겠죠?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에 이 경제적 타격이 심한 남부 유럽 국가 돕기 위한 자금으로 5천억 유로 이걸로 완전 세발의 피죠. 이거 어디다 갖다 붙일 겁니까? 자, 어쨌든 4월 9일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럽도 어쨌든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 돕기 위해서 처음에 독일이 반대했다. 그래서 약간 좀 불안불안했지만 5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대책 합의 이뤄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돼서 그리고 금요일이라는 부담 때문에 힘들어 할 뻔했는데 거기에다가 2,500억 달러의 긴급지원 법안이 의회에 불발되면서 불안불안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냥 막 사들이자. 이거 나중에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막 사들이자. 그래서 시장은 안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제를 한번 짚어볼까요? 프랑스가요, 올해 프랑스 경제 마이너스 6% 성장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고요. 이 마이너스 성장을 어떻게든지 좀 방어하기 위해서 긴급 예산을 원래는 450억 유로를 책정했는데 이거보다 2배 이상인 1,000억 유로 규모로 긴급 예산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자, 이 금액의 예산은요, 4월 15일 프랑스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1,000억 유로 규모로 긴급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요, 이 규모는 프랑스 재정 적자 폭이 GDP의 7.6%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이게 정말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프랑스는 국가 부채 비율 GDP의 99%에서 112%로 크게 빚이 증가됩니다. 우리 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유로존에서 적정하게 좀 빚을 유지해라라고 했던 게 60%인데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이미 130% 막 넘어가서 유럽연합에서 니네 빚 관리 안 해?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막 돈을 막 그냥 그러니까 돈을 뿌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빚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재정적자적 어떻게 할지 굉장히 걱정되지만 뭐 여하튼 프랑스도 이렇게 긴급 예산을 투입시킵니다. 긴급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고 투입시키는 이유가 올해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경기 침체가 마이너스 6% 성장까지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겠죠. 자, IMF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적 여파가 미칠 것이다. IMF 180개 회원국 중에서 170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을 감소되는 거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가 2020년 올해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사라진다고 해도 이 회복은 2021년 내까지 부분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를 하락시키면 안 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장밋빛 전망을 내고 있지만 IMF 총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앞서서 뭐 JP 모건 체이스에서 JP 모건의 어떤 CEO와 JP 모건 내에 근무하는 기술적 분석가와 글로벌 주식 전략가가 자기들이 보는
그 방향에 따라서 다 전망을 달리한다고 했잖아요. IMF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이거죠. IMF는 뭐 하는 곳입니까? 뭐 여러 일을 하지만 우리나라 돈 없어요. 돈 좀 빌려줘요. 이거 돈 빌려주고 돈 받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IMF 입장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버티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가 보여주고 있는 못 사는 나라들이 더 죽어라 하는 거. 쟤네들이 저러다가 빚 못 갚고 빚 더 많아지고 저러다가 디폴트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IMF는 내년에도 부분적으로만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가뜩이나 이 글로벌이 이 엄청난 유동성이 60%가 빚인데 그거 가지고도 좀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빚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라보뱅크에서는요. 미국 경제 2분기 침체, 3분기 반등 가능. 그러나 4분기에는 더블딥, 다시 경기 침체로 돌아갈 것이다. 미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어느 정도 돈을 풀어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돼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좀 돈이 필요해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뭐 하든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늘리죠. 대출을 늘리다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사드리겠다. 정급 본드까지 막 사드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자율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일단 돈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막 구합니다. 그래서 한 빚이 한 7, 8천 정도 있는 그 A씨가 한 달에 나가야 될 돈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지갑은 줄어들고 있는데 또 누구한테 또 한 3천만 원 정도 빌렸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빌리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7천만 원 정도의 빚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즉 연준에서 이렇게 돈을 푼다. 예,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하겠죠. 제가 작년에 2019년도에 미국이 3번의 금리를 인하했을 때 미쓰리가 경제지표 안 얘기했잖아요. 경제지표 얘기할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금리를 3번씩 인하했는데 당연히 그 금리 인하 3번에 대한 효과가 경제지표에 나타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미쓰리입니다. 즉 지금 이렇게 돈을 푸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유동성의 어떤 재미를 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까요? 만약에 어딘가 뭔가 하나 틀어져서 다시 힘들어지면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돼서 이 경제 침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두 달만 더 길어진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후유증이 무섭다라는 거죠. 자, 경제 이야기는 뭐 미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중에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얘기를 해야죠. 자, 국제유가 미쓰리가 시나리오를 써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화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미국과 함께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2천만 배럴 이상 정도 합의를 해야 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2천만 배럴까지는 어려울 거고 최소한 어쨌든 미국이 감산 합의에 포함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뉴스고 시장에서는 1000에서 15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합의를 이끌어내도 시장은 안정이 될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그죠? 물론 미쓰리는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 우려할 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미쓰리가 또 하나 전해드렸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이 감산 합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산이 불발됩니다. 혹은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최소한 뭐 1000만 배럴 정도 감산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것이다. 제가 잠시 전에 뭐 유럽연합에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 돕기 위한 이 공동 채권 발행
이거 독일이 반대했었는데 그래서 불안불안했는데 어쨌든 재무장관들이 5천억 유로 규모를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이끌어낸 거에 안도하면 안 되고 규모에 5천억 달러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느냐.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국제유가,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토스해드린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 이도저도 아닌 죽도박도 아닌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산유국들이 최소 하루 1,000만 배럴 이상 감산이 거의 논의가 됐다, 합의가 됐다라는 일명 기사를 빙자한 찌라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뭐 사우디가 뭐 400만 배럴을 감산하니 어쩌느니. 제가 사실 어제 목요일 날 맥주를 좀 한잔 하고 싶었는데 이거 국제유가 이거 결과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좋아하는 맥주를 참고 국제유가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귀엽죠? 기특합니다. 제 스스로도 맥주를 이렇게 막다니. 여하튼 이렇게 장 초반에는 국제유가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산유국들이 최소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 감산 합의 될 것 같다. 그리고 전 세계 감산 규모가 최대 2천만 배럴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국제유가 WTI가 12%까지 급등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전해드리면서 최소한 2천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해야지만 국제유가가 이제 올라가는구나, 반등하는구나라는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정도의 수치는 우리 머릿속에 그냥 뭐 그 정도쯤이하고 그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뭔가 감산 효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싫게 만드는 거고 그 수치가 2천만 배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사우디가 감산에 동의하고 뭐 러시아도 그랬고 그러면은 거의 이제 쟤네들이 저렇게 그동안 막 싸우고 그러더니 이제 쟤네들이 합의 봐서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 감산하고 이 정도라면 이렇게 사우디와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감산을 하면 다른 산유국들까지 포함해서 한 2천만 배럴 정도 감산 가능하겠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1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는 분이 돈다방 미쓰리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청취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이 확고하잖아요. 확고하다는 게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 그러니까 주식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저점을 잡아드리고요. 대신에 큰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증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 경험상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한 개도 안 사줍니다. 정말로. 하루도 제대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날이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론 증시가 경제 상황을 앞서가고 그러지만 지금 증시는 그냥 부양책이라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있고 테마주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는 거지 뭔가 제대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학과를 나오고 경영학과를 나와도요.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브로커 입장이 다르고 애널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듯이 각자 보는 다 시각이 다르고 다 입장이 다르고 그런데 저는 지금 불안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국제유가가 장중에 12%까지 올라갔대요. 그 이유를 잘 들어보면 마치 산유국들이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 감산이 가능하고 이대로 가면 2천만 배럴 어쩌고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 시나리오 써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기본적인 그 마인드 자체가 이게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이 아니라 계속 그동안
산유국들이 그냥 빈정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그냥 러시아가 삐딱선 타고 합의 불발시켜버리고 국제유가 크게 하락하고 4월 6일 날 회의하려고 했던 거 4월 9일로 미루면서 오펙 회원국들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미국에게 개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희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였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돌아가는 내용 보니까 미국이 이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이 합의는요. 미국이 감산하지 않는 이상 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미국이 감산을 하지 않고 뭐 1,500만 배럴 뭐 이렇게 그 이상 감산 못 나온다고요. 뭐 지네들끼리 뭐 감산한다고 뭐 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베이스가 사상 누각이고 베이스가 이미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이렇게 장중에 12%까지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장 중반이 되면서 틀어집니다. 왜 틀어집니까? 사우디가 감산하기로 했어. 그래, 그럼 감산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우디가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월달 산유량을 기준으로 감산 규모를 결정할래. 청천벽력이죠. 왜냐? 이미 2월 달에는 그동안에 감산하기로 했던 감산합의 이행률이 120%까지 달했는데 3월 달에는 이 산유국들이 나사가 풀어져가지고 감산합의 이행률을 13%밖에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는 3월 달부터 이 산유국들이 겁나게 생산을 해대왔습니다. 거기에다가 3월 달에 오펙과 비오펙 회의에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틀어지면서 사우디가 나 삐뚤어질 테다. 우리 증산할 거야. 라고 해서 이미 사우디는 4월 달에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늘린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산량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정하나 마나. 하루에 500만 배럴 생산했는데 500만 배럴에서 뭐 4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아니면 하루에 100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1000만 배럴 생산해서 500만 배럴 감산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국제유가가 막 신이 나서 그냥 드디어 합의가 되는구나라고 흥분했다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만히 저것들이 4월 달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산을 하겠다 이거네. 그러면 감산 하나만 하네? 이렇게 김 빠진 거죠. 결국에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요. 오펙과 비오펙 플러스 국들이 5월 달부터 딱 2달만, 5월 달, 6월 달 딱 2달만 하루에 1000만 배럴 감산 합의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이미 시장에서는 와 2천만 배럴 감산하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12%씩이나 올라갔는데 결국 미국 동참하지 않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하기는 했으나 산유량을 기준으로 감산을 한 거기 때문에 1000만 배럴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국제유가 9.3% 하락한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5월부터 2달간 하루 1000만 배럴 감산 합의 하기로 했다. 이거 국제유가 시장 끝나고 나온 얘기입니다. 이미 시장은 뭐예요? 에이, 틀려먹었네. 김샜네. 이겁니다. 그리고 미쓰리는 제가 최상의 시나리오를 적어드리면서 미쓰리는 좀 아쉽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근데 사실 사람은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싶죠. 희망적이고 싶죠. 근데 이 미쓰리가 참 희망적인 사람이었다니까요. 정말 똥꼬발랄하고 정말 어떤 분께서 목소리가 되게 센데 이미지는 그렇지 않다 이러시는데요. 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것처럼 시장 자체가 지금 국제유가 시장이요. 막 기대를 했는데 안 돼요. 미쓰리가 아쉽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동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 회의는요. 그냥 끝난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이대로 끝나느냐? 아니죠.
10일 날 G20 에너지 장관 긴급 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1,0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으니까 또 이 상황이 또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나 1,000만 배럴 감산해서 누구 코에 묻히나 뭐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또 당분간 변동성에 노출이 될 겁니다.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20달러도 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일 G20 에너지 장관 긴급 회동을 통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시황을 보면서요.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내일 올라요? 뭐 오늘 빠져요? 뭐 결국 오르냐 내리냐의 확률은 50%의 확률입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올라요라고 했는데 어제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일은 오히려 만약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올랐어요. 즉 미쓰리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날보다 시간차를 두고 올랐어요. 그럼 제가 맞힌 겁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50%의 확률을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제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증시는 유동성의 힘. 제가 작년에 미국이 3번의 금리 인하했을 때 경제지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돈을 때려 붓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유동성의 재미를 볼 겁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그 다음, 그 후유증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올해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황의 최종 목적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니까요. 저도 놀랐다니까요. 코로나19를 보면서.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종점을 앞당길지 그 종점에 딱 가봤더니 종점이 더 힘들어질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미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본다, 뭐 희망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그 50대 50 확률 같은 그런 허접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촌빨라게 왜 그러십니까? 촌티나게. 우리는 결국 인간이니까 본인이 분명히 보고 있는 시황이 있어요. 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쭉 체크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를 계속 찾아내서 그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그 시나리오를 수정하면서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은요. 사람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과연 말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잘 추려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황관을 거기다가 접목시켜보고 그 어떤 변동되는 그 심리와 재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아닌가 보다라고 수정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결국에 뭐예요? 리스크를 줄여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경제를 읽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50대 50 확률 숫자 게임은 그거는 정말 유치한 숫자 게임이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4월 10일 일단 뉴욕 증시는 쉽니다. 뉴욕 증시 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이제 금요일이고 예, 옵션 만기일 잘 보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나라 증시 분명히 미국의 부양책에 흥분할 겁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외인들은 흥분하지 않는데 개인들만 흥분해요. 예. 동학농민운동 뭐 이래가지고 예, 뭐 바이오 제약주 뭐 신약 개발해서 확 흥분해요. 그래서 막 시장에 투입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개인들이 만약에 이 매매 동향에 개인이 매도가 나오면 뭐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주식의 맛을 봤는데 증권회사 계좌 개설하고 돈 벌고 돈 뺄 수 있습니까? 주식이 얼마나 도박보다 매력적인 중독 상품인데 개인들이 손을 털고 나간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익 내서 팔죠. 예. 그리고 뭐예요? 또 다시 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손해봅니다. 주식은 뭐예요? 주식에 있는 주식과 도박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격언이 뭐냐면 조금 주고 많이 뺏어간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격언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즐기실 분은 즐기시고요. 미쓰리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무조건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